받으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안 들었네. 자, 저번에 우리 풀었던 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하고 이어서예요. 예, 이어서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이지만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자, 먼저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저번에 문제 풀으라고 하고서 답을 안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답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풀고 있었네. 자, 1번 보자. 뇌는 쭈글쭈글한 주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장의 안쪽 부에도 주름이 많고 융털이 있다. 뇌와 수정 같은 형태의 장점, 표현자, 표면적. 표면적이야. 그럼 표면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 자, 이 세포 분열을 가져갑니다. 세포 분열. 자,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인데 우리 몸에는 약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60조 개의 세포가 굉장히 다양하겠지. 뭐 상피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여러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을 하는 기능에 따라서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세포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어. 그럼 우리 뭐라 부를까? 체세포라고 불러요. 체세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생식을 담당하는 정자와 난자세포 생식세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체세포과 생세포 간에 일단 세포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과정은 무슨 소화효소 만들듯이 쭉쭉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분열.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체세포가 만들어지는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고 불러? 그렇죠. 얘를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 분열을 뭐라고 불러?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수분열, 고통을 감수한다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오케이. 자, 감수분열입니다.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복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수분열은 생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 여기서 감수분열을 가보자.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 결과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요. 그렇죠? 만드는데 이 감수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지? 그죠?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요? 두 배로 늘어난다고? 아니요, 죽어요. 줄죠.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46개 염색체가 있다면 23개 염색체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세포 분열 감기 때 DNA 복제 몇 번 해? 두 번. 한 번 한단 말이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몇 번 해? 두 번. 분열 두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제1분열이 있고 제2분열이 있는데 이건 기억하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야. 제1분열과 제2분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갈라진단 말이야. 쪼개지는데 뭐가 갈라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1분열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염색체, 엔드 염색체 붙고 떨어지고 붓달. 염색 근체 분리. 이때는 염색체가 있거나 색채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체가. 그 다음에 제2분열은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분리될 때는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 n에서 그냥 n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가 쪼개져야 돼.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찢어지는데 상동 염색체가 제대로 쪼개지기 위해서 상동 염색체들이 일단 붙은 다음에 찢어져. 그러면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붙게 되는데 그 붙음을 뭐라고 불러? 이까. 그렇지.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감수분열의 특징의 전부야. 전부인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염색체 수가 반감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자나 난자 만들 때 염색체 n이 되는 거고 정자 난자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와 똑같은 2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감수분열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염색체 수를 반 줄여서 절반으로 줄인 정자나 난자를 만든 후에 그 정자 난자 수정이 돼요. 그래서 계속 세대가 거듭되는데 세대가 거듭되어도 유전자 수가 그렇죠. 염색체 수가 유지가 돼요. 염색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대가 거듭되어도 염색체가 유지돼. 그래서 뭐 어떤데 염색체 수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종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도 사람,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염색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네. 해석이 돼요? 아, 저기 여기 해석이 없지.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얘가 이름 지호? 아 지호 지호 아 이름을 잃어버렸어. 지호 언더스탠드? 네. 예, 언더스탠드 뭔 뜻이야? 이해하다. 유진 물구나무. 그지 물구나무 쓰는 거야. 너 영어 잘한다. 그렇게 잘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자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2n 유지가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는 DNA 복제 몇 번? 한 번. DNA 복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분열 몇 번? 한 번. 분열 한 번 해요. 그래서 염색체 2n에서 2n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염색체 유지가 되는 이유가 얘는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거죠. 네. 분체가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체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8개, 16개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생장을 거듭해. 네. 생장을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린아이도 46개, 다 큰 성인도 46개 염색체 갖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떤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뜻이냐면 내가 어릴 때도 46개 염색체, 다 큰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46개 염색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사람이 되는 거고 다 큰 성인도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염색체 수가 유지가 안 된다면 생장을 거듭하면서 염색체 수가 변할 것이고 염색체 수가 변한다면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 그럼 개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체 유지의 특성이고요. 요거는 종조 유지의 특성이야. 그러면 아마 예전 시간 배웠을 텐데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생명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대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항상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생장을 하고 발생을 해요. 요 과정은 개체유지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종조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해요. 유전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과정을 가져요. 이런 것은 이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하자면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종족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바로 종족의 특성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죠. 자, 체세포 분열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포 수가 증가해서 우리가 생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포 수가 증가해서 생장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세포 자체가 커지지 않고 세포 수가 많아진 이유가 뭐 때문이야? 만약 문제 나왔다 치자. 왜 세포 분열할까? 왜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수가 많아져서 생장을 하는 걸까요? 라고 크기가 물어봤지. 커지면 효율적이었어. 얘네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교환하기가 어렵던데. 그것도 답이고요. 또 아마 정답이 한 7, 80% 될 것 같은데 그 정답 중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죽으면 아니. 죽으면 아니고요. 예? 표면적. 예, 그것도 예, 답이 되고 또 크면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도움이 안 된다. 왜안 자, 되냐? 저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억하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하는 생명체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 수가 증가해요. 그렇죠? 네. 자, 세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수학인데 어떡하지 이거? 수학은 이것도 민준이가 잘. 그래요? 제 민준이는 주는 다 잘해요. 그래요? 하나 못하겠긴 한데. 자, 맞아요. 요거 가로 세로 높이 1cm야. 요 가로 세로 높이 1cm야. 자, 요거 부피 구해보자. 부피는 얼마지? 1 세제곱 센티미터 되겠지? 그 건널비 표면적은 얼마야? 6 제곱 센티미터 되는 거야. 자, 이게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는 세포 수가 많아진 거와 세포 자체가 커져서 생장하는 거 두 가지 케이스 고려할 거야. 자, 두 가지 케이스 고려하자. 자, 이렇게 고려하자. 자, 첫 번째는 세포 자체 커졌다 치자. 세포 자체 커졌어.
세포 자체 커졌다 진짜 이렇게 세포 자체 커졌어. 그러면 요게 몇 센티미터일까 이게? 2cm. 2cm. 이것도 2cm야. 이것도 2cm야. 자, 그때 세포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때 부피는 얼마일까? 8. 그렇죠. 8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지. 자, 건널비 표면적으로 얼마 되는 거야? 64. 24. 24 제곱센티미터 되겠지. 그렇지? 요번에는 세포 자체 커지지 않고 이러한 세포가 많아졌다 진짜. 많아졌던 이러한 세포들 여기 1cm, 여기 1, 가로세로 1cm 세포가 8배로 커졌다 많아졌다 진짜.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얼마일까? 8. 8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지. 그 다음에 건널비는 40. 68, 48이니까 48 제곱센티미터. 그쵸?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세포 자체가 이렇게 커진 경우와 세포 수가 많은 걸 봤을 때 지금 부피를 보게 되면 부피는 똑같이 8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포의 부피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물질 대사량이야. 이 세포 내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 대사가 진행되느냐, 물질 대사량을 뜻하는 거야. 자, 물질 대사량은 똑같이 8배 증가했어. 증가했는데 건널비는 얘가 6배 커진 반면에 얘는 몇 배 커졌어? 8배 커졌어요. 그렇죠? 그럼 건널비는 도대체 뭘 뜻하는 거야? 건널비는 이 겉대기 넓이 건널비인데 이 건널비 쪽으로 물질이 들락 날아버린단 말이야. 이것도 바로 물질 출입량이야. 물질 출입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부피는 8배 커졌는데 물질 출입량은 6배밖에 못 커졌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될까? 물질 출입량을 물질 대사량을 물질 출입량이 쫓아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출입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급격히 떨어지는 거지. 근데 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부피가 8배 커진 것만큼 표면적도 8배 커지기 때문에 물질 대상이 커진 것만큼 물질 출입량도 거기 따라가서 같이 커진다는 얘기야.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체가 커지는 방법을 통해서 생장을 한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방법을 통해서 생장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단어 쓰셔야 돼요. 단위 세포다. 부피당 부피다. 부피당 표면적의 비, 표면적 건널비죠. 표면적의 비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세포 수가 많아진 거야. 만약에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어때?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주한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서 표면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유산균, 뭐 위과 위, 뭐 저쩌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운반하는 방법인데, 자, 두 번째 정답 뭐죠? 지질. 지질 또는 지방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 여기 어떻게 운반하냐면 인지질을 가지고서 지방 성분을 가지고서 지방 성분을 가지고서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신성 바깥에 향하고 있고 소수성 물을 실하는 곳은 가운데에 있고 여기에 지방 성분을 담아서 이렇게 운반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요걸 뭐라 불렀지? 기억나는 사람은? 이거 뭐라 그러지? 인지관료? 지질. 너 이거 기억한다며? 아, 너 아이디어 몸무게 저 똑같다며? 알아요. 예. 리포솜. 그렇지 아, 리포솜. 맞아. 리포솜이야. 알아. 리포솜입니다. 아, 리포솜. 말하려고 했는데. 늦었어. 이러네. 리포솜이야. 리포솜 형태로 이렇게 운반한다. 오케이? 이렇게 리포솜 형태로 운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거 설명할 때 얘가 리포솜 형태로 이렇게 지방을 운반하는데 HDL하고 기억나니? HDL하고 LDL 아, 네, 그 알아요. 그렇죠? 밀도. 그래서 고밀도 지방하고 저밀도 지방인데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저밀도 지방은 지방의 크기가 어떻다?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방 관련된 거 다 설명하는 거야. 자, 이 지방인데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주로 용도가 뭐야?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9kcal per g 정도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지방이
에너지 저장료로 적합한 이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알고 자, 있습니다. 지방이 에너지 저장료로 적합한 이유. 예, 그 일단 물에 녹지 않아서 그렇죠. 얘는 불용성이야. 그럼 불용성인 게 저희 몸에 상투압을 그렇죠. 얘는 우리 몸의 농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항상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작은 질량. 나가는 다른 양을 큰 그렇죠. 에너지가 밀도가 작다. 그래서 같은 양의 에너지 저장에도 체중 증가량이 상대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지방이 에너지 저장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글리세롤이 한 분자에 지방산이 몇 분자? 세 분자인 거야. 그래서 요게 글리세롤이고요. 글리세롤이고요. 요게 뭐야? 지방산이야. 지방산인데 요 지방산이라고 하는 곳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탄소가 계속 붙은 사슬 형태로 되어 있어. 근데 탄소가 이렇게 단위결을 붙게 되면 이 각도가 약 109.5도예요. 109.5도인데 얘가 이중결을 하게 되면 그 각도가 120도로 좀 더 각도가 좀 더 커져요.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가 단결을 하게 되면 여기 수소가 최대한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중결을 하게 되면 탄소 하나당 모두 결합을 4번 하게 되는데 지네들끼리 2번씩 하게 되니까 여기 붙을 수 있는 수소의 개수가 금방 줄겠지. 단결합한 거에 비해서 수소의 개수가 좀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단일 결합만 돼 있을 때 쟤를 뭐라 그러냐면 포화지방산이라는 거야. 포화가 뭔 뜻이야? 꽉 찼다는 얘기야. 너가 수소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야.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포화 지방산은 전부 다 109.5도로 균일하게 쭉 간단 말이야. 탄소가 100개, 1000개 정도도 쭉 직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직선형. 그러니까 거의 생긴 모양이 사슬형으로 생겼어요. 고리형.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뭘로 생겼을까? 고리형. 얘는 꺾인 형태. 얘는 약간 구분 형태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 형태로.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돼 있고 불포화 지방산은 어떻게 될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어. 그래서 이 포화 지방산의 한 명이 많게 되면 이런 지방들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오밀조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붙을 수가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단이 옆으로 꺾었기 때문에 옆에 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약간 좀 느슨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지방대가 이야기를 보는데 이 지방의 종류가 그 두 종류가 있어.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걸 이제 듣는 거야. 하나 뭐가 있냐면 동물성 지방이 있고요. 또 하나 무슨 지방이 있어? 식물성 지방이 있어요. 동물성 지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혹시 마가린이라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 음식 만들 때 쓰는 그렇죠. 그게 동물성 지방이야. 식물성 지방 뭐 있어? 올리브유, 그 다음에 뭐 또 홍기름,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식물성 지방이야. 이 동물성 지방은요 상대적으로 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대단히 많아. 얘가 대단히 많아.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은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끓는 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요. 반면에 식물성 지방은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 뜨거운 불판 위에서 기름이 이렇게 녹으면 액체처럼 바뀌는데 불판이 식으면 그 불판에 있는 기름이 어떻게 돼? 그거요. 붙죠. 하얗게 양쪽으로 굳는단 말이에요. 왜? 얘가 동물성 지방이라서. 얘가 고체처럼 굳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콩기름, 들기름, 식용유 같은 거 어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이 동물성 지방이 뜨거운 온도 상태에서는 액체처럼 바뀌지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고체로 금방 굳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를 섭취할 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때 뜨거운 불판에서는 액체 지방,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고체 형태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고체로 바뀐 이 고체 덩어리가 혈관은 어떻게 될까? 막혀 있지. 동맥경화, 경화의 원이 되는 것이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오케이? 유진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데 이것부터 잠깐 정리하자. 우리 인체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지? 물. 물이 60에서 70이야. 물이고 그 다음에 뭘까? 그 다음에 단백질이야.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 비를 따지면 누가 제일 많을까? 단백질. 아니 그러니까 원소. C. C가 제일 많을 것 같죠? 아니요. H. H는 개수가 제일 많아. O. 산소가 제일 많은 질량을 차지합니다. 개수가 제일 많다는 게 아니라 질량을 가장 많이 차지해요. G야. 예, 질량. 수소 원자량이 이거 작으니까. 질량입니다. 질량비. 수소는 제일 많지만 걔가 어때요? 가볍잖아. 가벼워요. 질량비. 오케이? 준 오케이? 준 오케이? 대답하십시오.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한 놈 누구야? 준이죠? 자, 구성 원소비 오케이 한 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한 놈 이렇게.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수소. 준 오케이 한 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우주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수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헬륨. 이렇게 헬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에 가장 많은 게 뭐야? F. N. 지구. 질소. 우리 지구 전체. 철. O, C, R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지각. 우리 땅. SI. O. F. 철. SI. O, 아니, C, 마. 어떻게 되는? 철오시마. 철오시마. 그다음에 바다. 해안. 바다에서 가장 많은 것은 뭘까? 저기 이제 한 달 후면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해변에 가서 캠핑카 옆에 딱 세워놓고 그렇죠? 스크린 딱 걸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최신 영화 그러니까 지금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화 그렇죠?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스크린에 걸고서 영화 보겠죠?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이런 거 막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다를 보면서 영화 보는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게 석양이 지는 그 어두컴컴한 그 해변가에서 캠핑카 옆에서 스크린 걸어놓고 영화 보고 그쵸? 오케이? 영화 콜? 오케이 영화 콜. 바닷가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영화 콜 이렇게. 그래서 영화 콜 이렇게. 그래서 바다, 그러니까 해양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다음에 수소, 염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까지 했고, 자, 그럼 3번 한번 보자. 3번. 자, 탄수화물을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이 대단히 적습니다. 왜 그러죠? 주 그냥 에너지. 에너지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섭창에 비해서 체 구성 비율은 어마무시하게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경류가 있는데 몇 가지 무경류 한번 보자. 자, 무경류. 자, 우리 수업을 이제 꼬꼬부식으로 하자. 우리가 이제 총 정리니까. 꼬꼬부가 뭔지 알죠? 꼬리를 무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 무경류 한번 보자. 무경류. 자, 무경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내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물질을 쓰이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생리 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경류 한번 볼까요? 자, I 뭘로 쓰여? I 티록신의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티록신의 구성 원소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Fe 이거 헤모글로빈의 구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의 구성분인데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칼슘, 뼈 또는 이의 구성 성분이고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 신경 전달에도 관여해요. 신경 전달에다가 그거 할 때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전달, 그러니까 아세톨린 분비할 때 칼슘이 안으로 재흡수가 되고 그걸 생기기 위해서 아세톨린 분비돼요. 신경 전달에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근육 수축에도 쓰입니다. 한 여번이 대단히 많아.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자. 더 있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니까 헤모글로빈 그냥 건너갈 수 없어. 너 잘 그렸다. 헤모글로빈 한번 보자.
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해 주는 건데 얘가 알바도예요. 얘 주된 일은 산소 운반이야. 원래 하는 일은 산소 운반하는 건데 얘가 가끔 알바하지. 어떤 알바해? CO2도 운반해요. 네, CO2 운반하는 것을 부업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일은 산소 운반이 주된 일인데 그러면 요 산소 운반하기 위해선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야 돼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걸 뭐라 불러? 산소 결합. 포화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여기 헤모글로빈이 네 분자의 산소와 결합해서 헤모글로빈 O2포 해서 이렇게 포화가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포화될 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포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 어떤 조건에서 헤모글로빈이 잘 포화되냐?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 혹시 기억합니까?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 산소의 분압이 어때야 돼? 높아요. 높아야 돼요. CO2 분압이 어때야 낮아야 돼? 돼요. 낮아야 되고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요. 낮아요. 낮아야 돼. pH가 높아요. 높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 잘해요. 그럼 이렇게 산소의 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즉 이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폐다. 바로 이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 분압이 높고 CO2 분압이 낮고 온도가 낮고 pH가 높기 때문에 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리되는 조건은 이거와 반대일 것이고 그 해리되는 조건은 조직 세포에서 이런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겠지.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 헤모글로빈을 설명했는데 요 헤모글로빈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한번 설명했어요. 아, 예, 맞아요. 그거 제 맞아요. 예, 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가 있고요. 헤모글로빈 B. B 왜 P형? F. 그렇지. 오. F 뭐? F 유진 잘하. 얘 지금 잠깐 집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약간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 갔다 왔는데 좀 조니까 깨어나죠? 아니요. 더 졸려? 네. 예,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난 어제 밤샜어요. 어제 밤. 밤을 샜어요. 뭐예요? 뭐 일하냐고. 무슨 일이요? 뭐 일을 해서. 소희가 괴롭혔죠? 아니요. 너 소희한테 왜 그래? 저기 뭐야? 저 졸리다가 갑자기. 왜 둘이는 왜 싸울 걸 말로 합니까?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네 잠시. 네 뭐요? 무슨 말이죠 그게? 그냥 한 말입니다. 아 네. 자 보자. 헤모글로빈 A가 있고 헤모글로빈 F가 있는데 요 헤모글로빈 A, 헤모글로빈 F가 있는데 요거 어떤 차이 있다고 그랬었지? 어떤 차이? 헤모글로빈 A 할 때 A가 뭐야 이거? A. 어덜트. 성인. 맞아요. 태아. 얘는 태아. 성인이고요. 얘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과 태아의 헤모글로빈 구성 성분이 다른데 구성 성분을 몰라 좋아. 근데 아무튼 얘네가 산소 운반하는데 누가 산소 운반 더 잘해? F요. F가 더 잘합니다. 어린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엄마한테 줘야 되니까. 네? 네? 엄마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자 여기에 포화. 자 여기가 포화도입니다. 해야지. 자 여기가 포화도고 여기가 O2 분압이야. O2 분압인데 산소 분압이 이렇게 생겼어요. 포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포화가 커진단 말이야. 자 엄마 몸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소의 분압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포화가 이제 거의 9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엄마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엄마가 안 쓰고 아이한테 나눠줄까? 아니 엄마가 쓰고 남는 거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몸을 거쳐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갔을 때는 그때는 아이가 그 엄마의 피를 받았을 때는 산소 분압이 어떻게 됐을까? 벌써 낮아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낮아졌으니까 포화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아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것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 A라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헤모글로빈 A 말고 포화도가 훨씬 큰 헤모글로빈 F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마의 몸을 거치고 아이의 몸속에 왔을 때 산소 분압이 매우 낮지만 아이는 특별한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정도밖에 포화를 못하는데 헤모글로빈 F 갖고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엄마와 거의 비슷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포화도를 본다면 햄볼은 F가 훨씬 포화도가 뛰어나다는 것인 거지. 그렇죠? 이 얘기를 쓰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면 대박이다. 제가 이전에 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있어요. 네. 신생. 아니요. 신생 아닙니다. 좀 먹까? 저 알아요. 시오. 이거 뭐지? 오. 뭐 아니야? 봤던 것 같아. 아니. 아, 저거 알아. 시험장 가서도 이거 봤는데. 네, 그렇게. 그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좋은데. 아, 진짜. 자, 뭐지? 이거 몰라? 저거 진짜. 5글자인가요? 아니요. 집에 갔다. 너 뭐 생각했어? 힌트 좀 주세요. 아니, 초록색 맞추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뭐라 생각해? 담기만 했어. 아니, 나 아닌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MB라고 해서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야. 네. 미오글로빈으로서 얘는 아, 근육에 있는 거. 그렇죠. 근육에 있는 O2 저장체야. 그래서 우리 근육 내의 산소량이 급격히 낮아져서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는 한꺼번에 얘가 해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꽉 쥐고 있다가 특정한 정도까지 산소 분할이 뚝 떨어졌어. 근육에 산소가 별로 없어. 그럼 급한 대로 얘가 산소를 동시에 한꺼번에 확 풀어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커브를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그림 있죠? 요거를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똑같이 포화도입니다. 포화도고 여기가 O2 분할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A, B, C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비교한다면 A, B, C의 온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을까? C가 제일 높고 A가 제일 낮아. C가 제일 높고 A가 제일 낮겠죠. 그렇죠? 이거가 오케이? 됐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윗속에는 소화효소인 펩신이 펩신 노즐 형태로 분비돼요. 자, 단백질 분해 효소들은 그 분비 세포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활성이 없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밖에 내보내서 활성을 띠게끔 만듭니다. 그렇죠? 밖에 내보내서 활성을 띠게끔 만드는데 이거 뭐야? 왜 단백질 분해 세포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세포들은 분비 세포가 가질 때는 비활성 상태로 분비되지? 어디가냐? 위가 그렇죠. 분비 세포를 소화시키니까. 그렇죠. 분비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펩신 같은 경우는 펩신 노겐, 그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는 트립신 노겐 같은 걸로 분비하고 바깥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펩시 노젠이 펩신의 형태로 바꾸는데 누가 관여하냐? 염산. 염산이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트립신 노젠이 트립신 활성화될 때는 엔테로키네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소장에서 분비돼서 그 때문에 활성화됩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 됐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5번 봅니다. 자, 5번 지금 풉니다. 5번 어렵지 않아. 금방 풀 수 있어. 심지어 왼손으로 풀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풀어서 이거. 이게 저번에 풀 시간 풀어주셨는데. 뭐 이거 풀었나요? 다 풀었나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자, 5번은 정답은 뭘까요? 지방. 네, 지방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 없고요. 참고로 쓸개즙은 효소다, 효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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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작용이다라고 하지. 유화작용입니다.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 우리가 이제 포장 영양제를 혈관에다 직접 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 소장이 있고요. 이렇게 소장이 있고 영양분이 있으면 이 영양분이 흡수될 때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러니까 능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부분 아직 안 배웠는데 능동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약한 사람한테 음식을 주게 되면 움직여서 소화시켜야 되고요. 흡수해야 되고요. 에너지 계속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변약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에다가 직접 포장을 주사를 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먼 길 여행할 때 짐승이나 갑오징어의 뼈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술을 생겼을 때 지혈제를 사용했다. 다음 자료처럼가요.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그다음 피브리노겐이 피브를 활성화될 때 칼슘 이온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오중에 뼈가루를 집어넣게 되면 칼슘의 작용에 의해서 혈액 응고가 좀 더 잘 되겠지. 그렇죠? 수 있고. 자, 참고로 절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만 혈액 응고 방지법 한번 볼게요. 거머리. 거머리. 그렇죠. 이제 그만 기억하네, 조가. 그 유리 막대로 젓는다. 그렇지. 혈액 응고 방지법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 가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거머리 침속에서 히루딘. 히루딘이고요. 히루딘이고요. 또 우리 간에서 나오는 거. 간에 나오는 거. 간. 위에 혈장납니다. 아뭔 개소리야 이게. 간. 아 이거 누구야? 해파린. 그 해파리 깜짝이야. 해파린. 예. 해파리. 이걸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유리막대 유막. 막대로 젓기. 유리막대로 저어주는 거죠. 저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전 세 방지제. 번째 옥살산 이거 몰라요? 옥살산. 옥살산 나트륨이나 그 다음에 시트르산 나트륨도 있어요. 시트르산 나트륨을 첨가하게 되면 얘가 칼슘을 제거해요. 그래서 나갈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건 여러분에게 나머지 몰라 상관없어요. 네 번째 거 나가야 돼요. 왜? 네 번째 거 뭘까? 피브린. 아니요. 트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준. 네. 네 번째 뭘까요? 산소와 차단.